안녕하세요. 듀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심리학을 생각하면 실험이나 연구에 기반한 이론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의 원리를 가장 오래 그리고 은근히 탐구해왔던 건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동화 속에 숨어있는 심리학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학과 심리학을 함께 공부하신 분, 그래서 이야기 속의 마음의 언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심리학자 박성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이디어라는 다정한 인사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박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께 어떤 일 하시는지, 어떤 공부하시는지 조금 소개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학부에서는 문학과 심리학을 같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문화 심리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한 10년 정도 후에 이제 새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문학치료학으로 전공을 하게 됐고, 현재 논문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네. 아니, 대학 때, 학부 때 문예창작을 전공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대학 박사 과정에서는 네. 문학치료학을 하신 네.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 문예창작이라 하면, 네. 이렇게 뭐 한강 작가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소설을 네. 쓰고 또 시를 쓰고 이런 네. 느낌이니까 누구보다 인간 마음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글로는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심리학으로는 약간 거리를 두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체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쁜 이름표까지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이디어 박성미 선생님이고 저는 이렇게 디얼 프시케라고 또 써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는 일단 그 문학 치료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으니까요. 문학이 어떤 점에서 좀 마음의 세계를 잘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에세이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거의 에세이 전성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있는 이야기, 이걸 이제 서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심리학적 표현으로 하면 서사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퍼서널리티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어떤 특성들,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이 난 것은 3가지 정도 크게 있다. 첫 번째는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의 특질. 이거는 부모가 뜯어말려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죠. 타고 태어나는 특질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이 특질을 가지고 이제 적응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좀 서로가 다르게 적응해 나가요. 그래서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른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이제 특징적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서사적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3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심리학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3번째는 아직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서사적 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해서 내적 생애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에세이 쓰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내 과거를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내가 있고, 그럼으로써 난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내적 생애 스토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적 생애 이야기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또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문학 치료학은 이 세 번째를 이제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생애 이야기를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내적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 자체가 네.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문학치료학에서는 이야기 속에서 네. 내 삶을 조금 관찰하고 발견하고 네.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네요. 그쵸. 그동안 심리학이 이제 검사로서 많이 다가갔다면 여기도 이제 심리학을 사용하긴 하지만 심리학과 여러 가지 문학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심리학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따로 학회가 있고 그곳에서는 이제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에 더 집중해서 알아보는 그런 훈련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영도님 인사해 주셨고요. IMQT님도 두 분 명함 너무 귀엽네요 해주셨고 강동원님 그리고 흥문아님도 흥미진진하다고 또 얘기해 네. 주셨습니다.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조금 이야기 마무리되고 답변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심리학. 네. 어쨌든 이 코너가 디얼 사이콜로지잖아요. 네. 근데 심리학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가볍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전달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네. 제가 심리학 개론 수업 같아요. 네, 이렇게만 그쵸. 보면. 이렇게만 보면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네. 이 심리학과에서는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심리학이라고 이 세 글자를 적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교수님들이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긴 이거. 네, 디어 사이콜로지의 이 삼지창을 사용합니다. 이 삼지창이 푸시케의 앞글자예요. 고대 그리스어로 했을 때 앞글자인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서 심리학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 푸시케가 왜 심리학의 어원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시면, 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제 가슴을 가리지 않고, 등잔을 들고 이렇게 남자를 보고 있어요. 남자는 나체로 있고,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는 신화 속 인물, 유명한 사람 누구? 생각나요? 그 사랑의 신 네. 에로스 딱 생각나는데요. 네, 맞아요. 에로스예요. 그래서 에로스가 근데 아이의 모습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보통 만화책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큐피드 화살 이러면서 이제 되게 어린 모습으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 여기서는 굉장히 성인이네요. 이제 성인의 네.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에로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혹시 아세요? 미의 신 아프로디테 네. 아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잘생겼습니다. 미의 여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미소년인데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심리학이 왜 푸시케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인간 세상에 푸시케라는 여자가 있는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보다 더 예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많은 이야기에서 나올 테지만 굉장히 질투심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자인 아들을 불러서 에로스야, 저 아이를 골탕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에로스가 네,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계획은 이제 괴물과 사랑에 빠지게 하려고 화살을 들고 가요. 화살을 들고 가서 푸시케가 어떤 못생긴 남자를 이제 괴물같이 생겼다고 여기선 표현하는데 괴물같이 생긴 어떤 남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화살을 이렇게 쏘려고 하는데 실수로 자기 손가락을 찌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푸시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그게 실수로 그런 거였어요? 네, 실수로. 저는 그 미모를 보고서 안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까지는 아이였기 때문에 뭐 누가 이쁘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근데 이러고 나서 푸시케에게 사랑에 빠지고 근데 또 어머니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고 푸시케에 대한 사랑은 더 뜨거워지고 이래서 이제 청년으로 몸이 바뀌어요. 네, 사랑이
사랑의 하루 청년으로. 아침에 청년으로 네. 몸이 바뀌나요? 네. 네. 굉장히 이제 신화 속에서는 빠르게 변화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푸시케를 어쩔 수 없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푸시케를 납치하게 됩니다. 네, 제우스도 납치를 하고 굉장히 많은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네, 그랬죠. 네, 납치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호화스러운 성 꼭대기에다가 푸시케를 가둬놓고 낮에는 이렇게 이걸 다 누리면서 살아라. 근데 밤에 내가 찾아올 텐데 나는 어둠 속에서만 찾아올 거다. 그리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제부터.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제 어둠 속에서 에로스가 찾아오는데 푸시케가 어느 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지금 결혼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생활이 너무 좋긴 하지만 내가 남편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편이 잠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 기름 등잔을 들고 누구지? 하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초절정 미남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초절정 미남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불을 끄려고 하는데 이때 비극이 일어나요. 이 기름 등잔, 뜨거운 기름이 에로스의 몸에 딱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에로스가 바로 이 장면 뒤에 바로 일어나서 푸시케를 굉장히 혼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여자하고는 같이 지낼 수 없다라고 하고 단번에 이제 도망을 가죠. 푸시케는 남아서 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에로스를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에로스와 푸시케의 연애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왜 푸시케가 심리학의 어원이 되었는지 보면 이걸 푸시케를 고대 그리스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네, 푸시케. 그리고 에로스도 이렇게 고대 그리스어로 썼을 때 이런 문자가 됩니다. 이 둘의 뜻을 보면 푸시케는 호기심, 영혼, 정신, 마음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로스는 뭐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사랑, 그리고 육체의 미, 아름다움을 또 맡고 있고요. 또 생명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에로스와 타나토스 얘기할 때 에로스가 굉장한 이제 생명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에로스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푸시케의 호기심과 영혼, 정신, 마음 이게 이제 사이컬러지스트, 네, 이 심리학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마음 거죠. 자세인 거예요. 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데에서 이렇게 자신의 남편을 확인하듯이 심리학자도 보이지 않는 마음을 기름 등잔을 들고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기름 등잔은 심리학자가 사용하는 특정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언가를 들여다보기 위해 이렇게 들고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제 인간에 대한 호기심, 또 영혼, 네, 정신을 알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거는 사랑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리학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에로스와 푸시케가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푸시케라는 이게 어원이 되었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심리학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좋아요 꾹 누르고 흥미진진하게 시청하고 있다고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남아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두 개를 좀 이야기를 네.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시간을 보면서 아마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떤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나요? 첫 번째로 준비한 건 선녀와 나무꾼이고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건 손 없는 색시. 고전 동화네요. 네. 고전 이제 설화라고 또 많이 하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이 둘을 이제 준비하게 된 게 성숙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 메시지를 이 2025년 이 12월에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성숙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선녀와 나무꾼부터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재미나이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앞서 설명을 했고요. 네. 다시 얘기 나왔네요. 네. 선녀와 나무꾼. 네. 다들 근데 아실 거예요. 뭐 살짝씩 기억이 나는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는 아마, 그래. 날개옷을 훔쳤어. 그리고 결혼했어. 그리고 다시 날개옷을 남편이 네. 살짝 보여줬는데 이 한 번 입어봤다가 도망가고. 네. 그리고 뒤는 어땠지? 약간 기억이 좀 말랑말랑. 네, 날랑말랑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산 속에서 이제 나무를 하러 간 나무꾼. 네, 이 나무꾼이 사냥꾼한테 잡힐 뻔한 이 노루를 구해주게 돼요. 그래서 노루가 소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나는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데 여기에 보름마다 선녀들이 내려오는데 날개옷을 하나 훔쳐라. 그러면 선녀가 날아가지 못하고 너의 연인이 될 것이다. 벌써부터 끔찍하네요. 네. 또 선녀 입장에서는. 네, 그쵸. 선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데, 그래서 이렇게 날개옷을 훔치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밤이 되어서 모든 선녀들이 다 날아가는데, 이 선녀만이 날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네, 나무꾼이 이렇게 다가오죠. 그러면서 따뜻한 걸 이렇게 둘러주면서, 내가 날개옷을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네, 얘기했었어요? 날개옷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날개옷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근데 나를 따라와라.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강제로 하게 되죠. 네, 푸시케와 에로스처럼 여기서도 약간 강제성이 있네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둘이 되게 화기애애하게 살게 돼요. 아이도 이제 둘이나 낳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화기애애한 줄 알았는데 사실 밤마다 이 선녀가 날개옷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나무꾼의 다리를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꾼도 이제 마음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날개옷을 잠깐만 보여주겠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날개옷을 입고 두 팔에 두 아이를 안고서 이제 날아가 버리죠. 네. 그래서 또 노루를 만나서 막 나무꾼이 울고 있을 때 노루가 이제 도움을 줍니다.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오지 못할 때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기어 올라간다. 네네.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이제 나무꾼이 두레박을 타고 하늘 나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식들도 만나고 선녀도 만나게 돼요. 근데 선녀가 되게 기뻐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나무꾼이 자기를 위해서 처음으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녀도 사실은 나무꾼과 이렇게 좀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삶이 그 지상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나무꾼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늘 나라에까지 오다니 하면서 이제 좋아하고 있죠. 네, 나무꾼은 3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다 그 설화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돼요. 그러니까 선녀도 마음이 있었네요. 네, 마음이 네.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여기에 이제 나무꾼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3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대로 이제 선녀의 아버지 이 옥황상제가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돼요. 너무 기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나무꾼은 지상에 있는 홀로 있는 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선녀랑 선녀가 똑같았네요. 오, 선녀도 그렇죠. 지상에 있을 때는 하늘에 네. 가고 싶어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 지상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혼이 소망이었는데 네. 결혼을 했던 꿈을 이룬 거니까요. 네, 그렇죠.
모든 걸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나무꾼의 마음을 알고 있는 선녀가 저 화려한 천리마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천리마를 데리고 와서 이걸 타고 지상에 갔다 오세요. 어머니를 뵙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의 경고를 하게 돼요. 뭐냐면 절대 천리마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라고 경고를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가고 어머니가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뜨거운 호박죽을 이렇게 주셨네요. 네,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또 어머니의 사랑인데 내가 천리마에서 내리지는 않은 대신에 이 호박죽을 어머니의 사랑인 호박죽을 먹겠다라고 하고 집자마자 너무 뜨거워서 이 호박죽을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리마 등에 호박죽이 떨어뜨리니까 막 이제 천리마는 뜨거워서 난리를 치면서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네. 아이고. 그래서 나무꾼은 이제 다시는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고요. 새드 엔딩이었나요? 네, 완전 새드 엔딩입니다. 다시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죽어서도 수탉이 되어서 네,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을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아침마다 꼬꼬대 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이게 선녀와 나무꾼의 이제 마지막 결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새드 엔딩일 줄은 몰랐는데. 네. 그럼 도대체 여기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나무꾼이 그냥 나빠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사람을 네. 납치해서 또 이제 네. 그 어렵다는 난제들까지 네. 도와주면서 네. 꿈이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해줬는데 네. 왜 이렇게 호박죽 하나 먹고 안 울고 수탉이 돼서 그럴 거면은 또 남겨준 사람은 또 무슨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머니도 가지 그랬니?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난 이도저도 못하고 어떡해. 그럴 것 그러네. 같아요. 어머니도 가라고 했을 텐데 네. 또 이도저도 못하는 괜히 네. 그런 상황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무꾼이 좀 어떤 인물로 보이시는지 보이시나요? 네.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냥. 그리고 네. 개놈의 스키들이라고 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결말을 오늘 처음 알았다는 분도 있네요. 네. 저는 이제, 나무꾼이 친구라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나무꾼이 친구라면. 네. 경고를 계속 해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런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너는 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선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야? 네, 그런 말을 좀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아마 이혼당한 뒤겠죠? 그러니까 선녀와 아이들을 잃은 뒤에 나무꾼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네요. 네. 마음을 얻었다면 선녀가 그렇게 옷을 보자마자 달아나진 않았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나무꾼이 또 결혼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결혼을 하고서는 선녀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들은 별로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녀한테 전혀 가족이 되지 못하니까 선녀는 사실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날개옷을 보여달라고 한 게 맞네요. 매일매일 그런 거죠. 울었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선녀가 날개옷을 입고 이렇게 떠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로는 네. 너는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린애처럼 이렇게 회피하기만 했냐? 네, 이 나무꾼 좀 애착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으로 좀 보이세요? 그냥 회피형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역시. 네. 완전 회피를 하고 있죠. 자기가 결혼은, 네. 전진아님께서 선녀가 네. 바라는 게 많았을 수도 있다. 네. 그쵸? 그랬을 수도 이것도 또 있을까요?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나무꾼과 같은 유형은 이제 회피형 애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4가지 애착 유형으로 봤을 때, 공포적 회피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포적 회피요? 네. 공포적 회피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애착에 대해서 좀 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2개의 차원으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형으로 있는 거는 애착 불안 차원. 불안 차원이면서 자신에 대한 모델이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서 타인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수직으로 있는 거는 애착 회피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타인에 대한 모델이기도 해서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타인에게서 이제 멀어지려고 하는 네, 회피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착 회피 차원도 낮고 불안 차원도 낮은 이 유형이 어떤 형이죠? 안정형이겠네요. 네, 안정형이고요. 안정형은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또 가까운 거에서도 이제 가까움에도 이제 거부하지 않는. 네, 이렇게 적당히 관계를 자기를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번째로 이제 타인에 대해서는 회피 차원은 높은데 회피 차원은 낮은데 불안 차원만 높다. 그래서 막 네, 제가 정답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관계에 대해서 막 몰두하고 있는 이제 몰두형이 불안 차원만 높았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피는 높고 불안은 낮은 유형. 어떤 유형이라고 보이세요? 무시적 회피형이라고. 네, 무시적 회피형. 여러분 다 잘 보고 계시죠? 무시적 회피형. 왜 무시적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 회피형은 타인과 거리를 두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적 회피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좀 밥맛이에요. 그러네. 불안은 낮고 회피는 네. 높으니까 네. 그냥 난 혼자서도 이 세상 살 수 있어. 이 태도가 네. 좀 있는 그쵸. 경우겠네요. 네. 타인과 가까워봤자 뭐해.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유형이고, 마지막으로 회피도 높고 불안도 높은 공포적 회피형이 있습니다. 네. 네. 나무꾼은 이 공포적 회피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뭘로 알 수 있느냐.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선녀에게 또 그 날개 옷을 훔쳐서라도 자기 아내로 만들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바라는 게 맞네요. 네, 바라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아내로 삼고 싶어 하면서도 또 중요한 거는 친해지고 싶어 하진 않아요. 네. 아이를 둘을 낳을 동안 선녀와 이렇다한 관계를 맺고 있지를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공포적 회피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공포적 회피형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상대방이 자신은 떠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좋지 못한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를 자기 통제 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또 그렇게 정은 주지 않는 거죠. 최악이네요. 네, 최악이죠. 네. 근데 이 공포를 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공포를 느끼기도 해요.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공포를 느끼고 저 사람이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맞아요. 또 공포를 느끼죠. 그래서 공포적 회피형이 이 유형 중에서 가장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유형이에요. 네. 근데 나무꾼도 그랬죠. 나무꾼도 선녀의 그 날개 옷을 훔쳐서 어디다 숨겨놓잖아요. 그러고서는 선녀한테 아기를 낳으면 내가 이 날개 옷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계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이 선녀 입장에서는 날개 옷을 훔쳐서 자신의 자율성, 또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근데도 이제 나무꾼이 하늘나라에 왔을 때 또 선녀가 또 도와주게 되죠. 네. 그런데 정작 나무꾼은 어머니와 선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네 이렇게 그냥 수탉이 돼버려요. 돼버리는 네. 엔딩이. 네. 정말 그냥
새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새가 된 네. 거네요. 네. 그럼 결국 보면은 공포적 회피형인 애착 유형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렇게 새드 엔딩을 맞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애착 유형에 관련된 얘기였네요. 그러면. 네, 애착 유형에 관한 이야기면서 제가 성숙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댓글에도 공포적 회피형 고칠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되겠죠. 네. 그 나무꾼이 사실은 그 세 가지의 목숨을 건 시험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 시험이, 어쩌면 그 공포적 회피형이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도 결국은 마지막에 네. 그렇게 된 게. 네. 마지막, 사실은 이것도 시험이었죠. 네. 과연, 네. 원가족과의 어떤 그 분리의 실험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진정한 이제 어떤 가장으로서 가족의 일원이 가족 분리가 되냐, 이거에 네. 대한 시험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많은 유부남들이 이제 결혼했을 때 실수하는 네.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엄마와 그 아내 사이에서 사실은 아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얘기 네. 많죠. 사연들도 네. 많고요. 네. 그래서 원가족과의 분리, 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게 호박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호박죽이 상징하는 게 아주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닙니다. 네,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하고 근데 어머니를 만나기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만났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랑을 덥석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버렸으니 네,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네. 뜨거운 어머니의 뜨거운 거리를 유지를 네. 하되 그 뜨거운 사랑을 덥석 받아서 들이면 또 안 된다. 네. 그럴 시기가 지났다. 결혼을 네. 한 순간부터는.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가족과의 분리, 이거는 또 한 사람의 또 이제 성숙과도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고 자신의 아내를 돌보는 거를 이제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교훈을 메시지를 가지고 네. 있죠. 그런 네. 거를 이제 설화에서 얘기를 해주었다니 조금 놀랍긴 하네요. 네. 네. 굉장히 일찍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고부 갈등이 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설화로 이러한 메시지를 조금은 남겨주었다는 게 좀 네. 신기합니다. 네, 현대로 보면 이제 공포적 회피형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9450님 질문에 네. 대한 답변입니다. 네, 사실은 상담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공포적 회피형은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혼자서 고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극적인 어떤 것들을 맞이한다라는 거는 사실 기대하시지 말고요. 회피형을 조금 회피를 낮추고, 불안을 낮추고, 네. 내가 어느 순간엔 또 그게 확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낮춰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또 나이가 들면 우리가 애착 유형이 불안정 애착 유형들이 나이가 들면서 안정형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굉장히 또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아져요. 그런 것들이 다 나이가 들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 노력을 하시면서 또 이 나이듦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이제 안정형으로 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애착 유형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변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면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손 없는 섹시입니다. 네. 어떤 설화인지 저희 시간이 이제 네.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네. 이거는 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네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행복한 부부 관계는 상대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거야. 라고 이제 나무꾼인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자율성을 없애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거라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관계라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손 없는 섹시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손 없는 섹시. 네, 말 그대로 손이 없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네, 제가 손을 이렇게 많은 또 이 설화를 담은 동화에 보면 손을 이렇게 댕강 자르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표현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은 안개에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또 무서움이 좀 덜하지 않나요? 네, 이 손 없는 섹시는 이야기는 이제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시작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 딸은 그 어머니가 계모가 되겠죠. 계모가 와서 보니까 이 다 큰 딸이 있는데 굉장히 막 발랄하고 어린애 같은데 나이를 보니까 이미 혼인을 하고도 남는 나이예요. 그리고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너무 이렇게 막 철이 없고 귀엽기만 한 거예요. 네, 해맑고. 그래서 얘를 두면 안 되겠다. 내 사랑을 뺏기겠다. 지금 계모가 이렇게 왼쪽 편 보시면 째려보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잔인한 계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뭐냐면 이 주인공이 자고 있을 때 그 이부자리에다가 설화에서는 강아지만한 쥐라고 얘기를 해요. 강아지만한 쥐를 잡아서 그 껍질을 벗겨서 아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쥐를 이 주인공이 그 자고 있는 이불 안에다 넣어놔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치죠. 남편이 이리 와보라고 하면서 이거 보라고. 당신 딸이 남자도 모른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유산까지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됐다. 근데 아무리 이 주인공이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증거가 이렇게 있으니까 증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이 아버지는 그냥 너무 이제 여기에서는 좀 실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망하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손을 자른 거죠. 네, 손을 자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쫓겨나게 돼요. 손을 잘라서 이제 쫓겨나는 것을 이제 검은 안개로 표현을 했고요. 그대로 막 이제 이 주인공은 울면서 손이 잘린 채 이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맛있는 이제 과일을 따려고 막 애쓰는데 손이 없으니까 과일을 따지 못하고 되게 그냥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굉장히 잘생긴 도령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제 과일을 따서 줘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불쌍한 처자 혼자 냅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좀 에로스 같은 짓을 하네요. 그래도 뭐 도움을 여기서는 그나마 도움은 줬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주인공이 또 순순히 따라가기도 해요. 네.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이 남자가 지금으로 하면 고시공부고 그때로 하면 과거 시험이죠.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과거 시험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주인공은 아래에다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자기 방에다가 어딘가에 이렇게 숨겨놓고 같이 사는 부모님한테는 말을 안 하고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집에 들인 거네요. 네.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갖다 주는 밥을 나눠 먹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한테 들키고 말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결혼을 네, 시켰군요. 결혼을 이제 시키게 돼요. 왜냐하면 이 귀한 아들도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또 슬픔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혼인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을 드디어 보러 갑니다. 네. 보러 가자마자 네. 쫓겨나는 보러 가자마자 이 엔딩이군요. 엄마가 이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이가 벌써 아이까지 이 남편이 없을 때 아이까지 낳거든요. 이 아이 있는 이제는 색시가 됐죠. 손 없는 색시를 내쫓아 버려요. 되게 네. 조금 현실적이긴 하네. 네. 이 부분은 좀 현실적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의 미래를 망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쫓아내게 되죠. 그렇게 울면서 이제 여기서 끝인가요? 네. 끝이 아닙니다. 네. 더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이고. 이 손이 없는 그 색시가 이렇게 손이 없는 채로 아이는 등에다 메고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물을 먹으려고 엎드렸는데 이제 아이를 물에 떨어뜨리게 돼요. 네. 물을 떨어뜨리는 순간 손이 이제 자라게 됩니다. 네. 네.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죠. 네. 손이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렇게 아이를 구하게 돼서 이제 손이 생겼잖아요.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과거처럼 살면 안 된다. 이제 손이 있으니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하네요. 네, 배틀을 짜기 이제 배를 만들죠. 네, 배틀을 짜면서 철을 만들어서 이제 살게 돼요. 네. 근데 집으로 돌아온 이제 과거 시험에 딱 합격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없는 거죠. 오른쪽을 보시면 이 도령이 아내가 없는 걸 알고서 또 막 찾아다녀요. 내 아내와 또 아이가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듣게 돼서 이웃집에서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아이까지 있다니 그러면서 이제 찾아다니다가 이 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사실 긴 시간이 흐르게 돼요. 한 8년의 시간 동안 흐르게 되고 이 아이는 8살이 될 때에 이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셋은 이제 재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고민하게 돼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남자와 다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8해 동안 자기를 찾으러 다녔으니 인정하면서 이제 당신과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하겠다 하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서 선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로부터 이제 사과를 듣는 거였죠. 저 사과를 이제 기꺼이 이제 받아들이고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서 계모가 했던 일을 네네.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내가 딸의 손을 자르다니 하면서 이제 절망하고 있고 이제 계모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해피엔딩이네요. 네, 해피엔딩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행복하게 이제 살게 된다는 네, 해피엔딩으로 손 없는 색시는 제목의 잔인함과는 다르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네. 여기서는 선녀와 나무꾼하고는 조금 다른 게 남자가 일단은 원가족하고 좀 분리가 그래도 된 게 네. 조금 보였고요. 그리고 손 없는 색시도 처음에는 너무 무력했지만 결국은 손이 생기면서 네. 자립을 하고 스스로의 자율성도 찾고 그래서 해피엔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일단 남자가 이제 원가족과의 분리가 됐죠. 네. 자식이 있다는 얘기, 또 아내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딱 찾아갔어. 어머니 그러니까요. 찾아갔죠. 그것도 8년 동안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이제 보답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의 변화도 있죠.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이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의 이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여기에서 손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손 없는 색시의 아버지는 진짜 이 주인공 딸의 그러니까. 손을 잘랐을까요? 비유겠죠? 뭔가? 네, 네. 비유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사실 이게 비유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지구 어딘가에서는 또 그거는 그럴 수 명예살인이라는 있어요. 또 네. 이름으로 또 네, 많은 딸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옛날이라면 진짜로 손을 자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현실에서는 그게 약간 돈을 아예 뺏는, 용돈 안 준다, 뭐 이런 걸로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쫓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넌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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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현대식으로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손 없는 색시. 손 없는 색시. 그러면 손이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또 나름대로 또 깊이 있게 탐구를 해볼게요. 먼저 제 개인사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2주 전까지 사실은 다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발목 인대가 파열이 돼서 발목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게 목발을 짚었죠. 목발을 짚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이렇게 비 오듯이 흘러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한 달 동안 지냈고요. 대부분은 이제 휠체어에서 있었는데, 네, 휠체어에서 이렇게 다리를 못 쓰면 제가 느낀 게 어디를 갈 수가 없구나. 뭘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서 집에 거의 머무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손 없는 색시는 손이 없으니까 어땠을까요? 일을 못 했겠네요. 네. 이 손 없는 색시 이야기 보면 어딜 많이 돌아다녀요. 네. 손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딘가로 이렇게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손이 없기 때문에 뭘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손수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손 없는 색시는 손수하지 못하죠. 네. 손수 뭘 하지 못하고 이 말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뜻해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근데 손을 자르기 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사실 손이 있으나마나한 삶을 또 살기도 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의지해서. 근데 아버지에게 의지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손을 그나마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딱 거절을 하면서 손이 잘리게 되죠. 그러면서 손이 없게 되고 손이 없는 채로 이 잘생긴 도령과 또 만나게 되고. 거기서도 사실은 그냥 그렇게 있었죠. 네. 또 여기서도 또 도령에게 기대서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도령에게 기댄 것만도 아니에요. 또 왜냐면 도령도 자기가 뭘 하고 있진 않잖아요. 도령의 했지. 부모에게 또 기대네요. 네. 도령의 부모가 주는 밥을 나눠 먹은 거죠. 네. 그렇게 있고 그렇게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도령이 떠났을 때는 뭐 이제 어머니한테 의지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반복되는 관계 구조가 있어요. 네. 뭐냐면, 삼자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3명의 사람의 구조를 이렇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삼각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리학적인 표현으로는 삼자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머니와 그 계모와 아버지 사이에서는 이 주인공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와 또 도령의 사이에 끼게 되죠. 그리고 도령이 떠났을 때는 이 자신의 아들과 시어머니, 이렇게 삼자 구도를 계속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가만두지 않고 내쫓게 되죠. 네, 내쫓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기댈 수 없는 존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 관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아이가 죽을 뻔한 일이 생기고 더 이상은 누구한테 기댈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손이 이렇게
자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깨달음을 얻고서 내가 내 손이 있어야만 아이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8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네. 3자 구도에서 2자 구도로 또 넘어오면서 네. 성숙하는 모습을 네. 또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좀 선녀와 네. 나무꾼 그리고 손 없는 색시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네. 좀 마무리가 되어서 네.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어쨌든 한 해를 좀 저희가 마무리하는 12월을 시작했잖아요. 네. 이때 어쨌든 저희가 주제가 오늘 성숙이니까 여기서 저희가 더 성숙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제가 사실 시간을 잘못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남는 시간으로 봐서 한참 남았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빨리 달려야 되는 순간이네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팁을 빠르게 여러분에게 더 전달을- 성숙해지기 위한 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관계 네. 그리고 성숙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이라면 네모로 표시하시고요. 또 여자분이라면 동그라미로 표시하시는데 이제 나를 중앙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이렇게 확산되게 좀 거리가 있는 자주 못 만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거리가 있게 표현을 하고 이제 그어주고요. 근데 또 멀리 있다고 해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점수가 높고 낮은 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또 매겨보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얼마나 되는 점수인지 마이너스 5점에서 5점으로 관계가 나쁘면 최악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점. 최선이다. 5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아분화는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관계를 이후에 설정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성숙과도 이제 또 연결이 됩니다. 네. 관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나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이 어느 정도로 내가 그 마음을 네. 좀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성숙의 시작이라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하이디어 심리학자 박성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속 심리학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었다고 또 네. 이렇게 새로운 시도였다고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네. 많았습니다.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시간을 잘 봤어야 됐는데. 네. 네. 다음에 또 저희 선생님 모시고 심리학 동화 속 심리학 재밌는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